오늘 제가 서강대학교에 조금 한 4시경에 일찍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인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제가 오늘 윤석희 박사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드려도 됩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던 분이 계셨는데 혹시 그분 여기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시는군요. 그럼 선물부터 먼저. 저는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요. 네, 올라오시죠. 네, 그쪽에서 올라오세요. 네. 우리가 특별히 네. 여기에 하시는 누구시나요? 누구고 그냥 쉐인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윤성희 박사가 이런 찐팬을 갖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놀랐는데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항상 최초, 조기적으로 이거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무슨 최초다, 최연소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지 그거를 위해서 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압박감은 없었다. 네네. 네. 저는 그랬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MIT에서 박사를 받은 이후에도 회사를 굉장히 여러 번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맥킨지 했다가 그 다음에 와이더닷컴 그리고 또 SK텔레콤 그 다음에 게임 회사 또 그리고 이제는 벤처 투자가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이 됐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직업을 옮기거나 이럴 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하고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 그렇게 옮길 수 있었던 어떤 결정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듣는데요. 제가 마치 서로 다른 일들을 계속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기술과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forefront of the innovation 하고 비즈니스가 인터섹트하는 데서 항상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면에서는 계속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이유도 벤처 투자를 하려면 사실 기술의 혁신의 가장 최첨단에 항상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항상 발표를 하고 그게 어떤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 인터섹션에 가장 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좀 달라지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은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여기에도 잘 쓰여지고 저기에도 쓰여지고 이제 이런 설명이신데 지금 오늘 패널 나와주신 윤석진 전 키스트 원장님, 이 윤석진 원장님은요 세계 최초의 선형 모터를 상용화하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세요. 그러니까는 전기와 전자의 융합 기술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전문가신데 이 윤석진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기술과 경영 이 양쪽을 다 섭렵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윤석희 대표님이 같은 맥락에서 놀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이 같은 분야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 다른 영역에 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윤석희 대표님이 SK 상무로 오셨을 때 아마 2005년도 네. 맞죠? 근데 그때 2004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키스트에서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여기자한테 롤 모델로 제가 삼았었어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빠른 나이에 위키피디아의 지니어스 걸로 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도 이런 식으로 혁신적이어야 되고 천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패널로서 준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문성희 대표님은 빠르게 조기에 성공했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정관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과학기술, 인간 또는 게임 업체 또는 벤처 캐피탈 이런 데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영역이라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결단력,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37년 과학기술이 있었지만 많은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결단력이 못 가졌었어요. 그냥 허근대지 있었는데 AI 시대에 꼭 그래야 될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인간은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에게 더 중요한지를 다시 묻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 아까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시대의 인간다움, 리더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인간다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이제 AI를 얘기를 정말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대가 2000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때도 저는 AI를 하고 있었고 그때 2000년이면 지금 25년 전인데 25년 전에 인터뷰 글을 읽어보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기자분이 지금 AI는 나이가 몇 살쯤 됐나요? 무슨 서너 살인가요? 중학생일까요? AI가 대학생 정도 지능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AI가 되면 어떤 잡이 없어질까요? 기자들은 AI가 대체될까요? 이런 질문을 25년 전에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했고 그게 하지만 그 인터뷰 시리즈가 10회 정도 됐는데 별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 90년 초부터 AI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AI를 어떻게 시작했나 이런 걸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노래도 못 하고 춤도 못 춰요. 근데 친구들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정말 노래 하나만 딱 들으면은 노래 정말 잘하고 춤 딱 보면은 되게 따라서 잘하고 이렇게 좀 내추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되게 내추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외우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AI라는 사실 때 되게 기초적인 건데 AI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서 계속 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이 사람들이 매일 너무 빠르게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너무 빨리 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고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다 있던 기술,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사실은 30년 전에 멀티레이어에서 무슨 딥러닝에서 이렇게 좀 계속 바뀌면서 된 거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날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심지어 제가 이제 그 VC를 하면서 뉴스레터를 쓰는데 투자자들한테 내년에는 이런 버즈워드가 유행할 거다. 이러면 그 버즈워드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이런 게 막 하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막 이렇게 기술을 하다가 여기 이제 좀 이게 더 발전해야 되고 다른 방향을 가야 되면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이런 프레임워크를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또 그런 거를 하는 새로운 영 파운더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올해는 또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본다는 거
기술이라기보다 이 기술이 없었던 기술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기술들이 계속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연그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AI 시대가 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는 마치 AI 시대 같지만 이 기술은 30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이고 30년 전에 가장 인간다운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인티그리티, 공동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가야 하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 휴머니티를 어떻게 더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 이거는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기술이 또 앞으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양자역학 시대, 양자 시대의 인간다움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다운 거는 저희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애플의 팀 쿡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 팀 쿡을 만난 적이 있는데 팀 쿡이 저한테 스마트폰을 탁 보이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나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 앉아서 이 세상에 안 쓰이는 기술을 한번 다 조합해서 연결해보자. 그랬더니 너희 나라의 삼성전자에서 안 쓰는 기술이 제일 많더라.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에서 안 쓰는 기술들이 여기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좀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그러니까 기술이 세상에 다 이렇게 떠다니고 오랫동안 오래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시대와 만나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 순간이 지금의 AI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강연 도중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진짜로 답을 내는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강연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이든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질문이 어떻게 던지느냐, 상상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무엇부터 어떻게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사실 이런 knowledge,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이런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학교 디자인은 200년이 넘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이런 지식을 빨리 많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외우고 하는데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제 뭐 인터넷도 되고 챗GPT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핑거팁에서 억세서블한 이런 세상에서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지식을 봤을 때 이 지식이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집중하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고 더 많은 너레지를 빨리 전달하는데 교육이 좀 옵티마이즈가 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창의성을 기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커리큘럼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연습을 학생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VC 투자를 하실 때 실리콘밸리에는 투자 대상이 인터뷰하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엔 별로 안 돼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AI를 3대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총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kiến築하는 것일까? 그죠? 예를 들면 와천 기술일까?
컴퓨팅 인프라일까? 아니면 뭐 글로벌 창업 생태계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 인재, 사람의 문제일까? 라는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VC가 볼 때 이 회사가 한국에서 시작했는지 이스라엘 시작했는지 런던에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가 정말 글로벌 프레젠스를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이 가능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기술력이나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정도가 되려면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성장을 했을 때 성장에 필요한 그런 그 마켓 디맨딩 아니면은 뭐 조직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그 조직이 커졌을 때 그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돼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글로벌리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롤 모델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아스피레이션을 가진 공대생들도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토양이 더 많이 인리치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의대를 많이 가고 공대는 그동안에 좀 등한시 됐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우수한 인재들이 또 많이 공대를 가지 않는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많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려면 좋은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공대를 가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빠르게 역량을 결집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제 좀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제가 투자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AI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기술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칩 같은 그런 칩이나 아니면은 그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쿨링 테크놀로지 같이 패키징을 해서 실제로 AI 그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크리티컬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플라이윌 회사라고 해서 실제로 좀 얼리로 들어가서 버티칼에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면 이 회사가 얼리 그 어댑터의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가 보면은 이 unstructured 데이터가 많은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accounting이나 legal, insurance, healthcare 이런 것처럼 unstructured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많은 인사이트를 AI를 활용해서 그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그걸 비즈니스화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게임이기 때문에 AI랑 엔터테인먼트가 좀 만나는 분야에 있는 회사들도 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분야의 회사가 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성공적입니까? 네,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냐? 뭐 아직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고 이제 뭐 저희 펀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엑시스를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거를 말씀드렸. 근데 그냥 저희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이 업되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1년 저희가 1년 지나서 펀드 이제 어릿 같은 거를 하면은 저희가 펀드의 그 GRIR 인식 6%인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안에서 탑 퍼포밍 펀드의 그런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적용을 갖고 있죠. 네. 어느 강연에선가 AI를 인간이 발명한 불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AI 강의를 하면서 그 MIT 교수님이셨던 에드워드 프렌킨, 그러니까 AI가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리고 AI의 탄생이 상대 사건이다. 우주 138억 년의 역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
인간의 불의 발견과 AI가 거의 같다고 하는 그 발상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페이버맥이 많이 하는 게 이제 AI 쌀먹을 많이 하거든요. AI 쌀먹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기술이 막 발전되고 저희 이제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한계가 어디인지, 지금까지 어디까지 문제가 풀렸는지, 그다음에 이게 돈을 많이 넣으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퍼블리시가 되거나 이런 늦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지금 막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내가 뭘 보고 있고 뭐가 되고 뭐가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통해서 저희는 많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실제로 그 AI를 많이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이런 불의 발명만큼 시그니피컨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를 보면 불이 발명됐을 때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머니크이라는 그런 그 동물이 그 기하학적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됐었죠. 네. 그 다음 시작.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게 언어가 있을 때 저희가 knowledge라는 게 체계화가 되고 knowledge가 빠르게 전달이 되고 해서 지성과 지능과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 더 발전이 되고 빌드업은 되는 게 가능해져서 우리의 어떤 그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가 사실은 언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AI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그런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프로세스를 expand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어떤 그런 thought process를 훨씬 더 expand 해줄 수 있는 사람의 포텐셜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그런 historical significance가 있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의 발전 속도가 물론 뭐 오래전에 이 AI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하지만 윤성희 박사가 생각하기에 이 AI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 아니면 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많이 예상돼 보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기술이 처음에 이제 GPT 3.5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걸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런칭을 했던 이유는 아직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좀 퍼블릭을 런칭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프로덕트인가 보다 라고 된 거거든요. 거기는 오는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워킹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리소스나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 세이프티 이슈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좀 찬찬히 보고 이거를 좀 다진 다음에 기술을 좀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너무나 많은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런 것 다 스킵하고 빨리 돈을 더 많이 부어서 이걸 더 크고 더 빨리 만들자라는 그런 레이스가 먼저 시작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들도 경쟁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어세스를 하고 기술에 대한 진짜 아카데믹한 엔지니어링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너무나 빨리 가는 레이스 때문에 이 오픈 AI가 언제인가요? 시작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숫자도 예상보다 늘지 않아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저께 반도체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를 건데 사실 이제 오픈AI가 이제 실적이 미달이긴 했지만 그만큼 제미나이가 또 많이 시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게 뭐 AI가 필요 없다, 어댑션 슬로우 된다 이런 게 보다는 그런 어떤 경쟁 역학 관계가 조금 더 바뀌고 있는 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다. 그럼 그 역학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오픈AI가 선발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었지만 후발 주자인 이제 제미나이나 클라우드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프로덕트의 특징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유저들이 좀 글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게임 산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경이 NC 소프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쪽 엔터테인 게임 산업 엔터테인과 연관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게임 산업에서 AI가 콘텐츠 정착 또 캐릭터 구현 뭐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이 게임 산업 쪽에는 AI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윈터 쿼터에 스탠포드에서 AI를 이용한 게임 디버먼트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서 티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번은 AI가 안 쓰이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 게임 개발할 때 예를 생각을 해보시면 게임 개발할 때 이제 배경을 어느 배경에서 어느 시대에 이제 뭐 할 거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는 중세 시대고 뭐 이런 나무들이 있고 캐릭터는 이런 의상을 입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티스트들이 가서 이거를 가지고 그려와서 그 하는 데는 2주 이상이 걸렸어요. 다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게 맞고 아니면 뭐 더 다시 해야 되고 이터레이션 하는데 벌써 몇 달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이제 AI로 옆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 금방금방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건지 아닌지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컨셉이나 이제 캐릭터 디자인, 그 다음에 이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프로덕션에 관한 거는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레벨 디자인, 그 다음에 모니타이제이션, personalized packaging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QA 이런 것도 모두 다 AI를 활용을 해서 게임 개발 프로세스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다들 이제 큰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게임이 너무 많다. 근데 너무 많은데 그 게임들이 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 된다. 그러니까 그냥 good enough quality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더 경쟁이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근데 이제 AI가 지금은 저는 아주 되게 초기 도입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work process의 일부를 automate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이 플랫폼 시프트가 진짜로 다 이루어지면 그 기존의 워크 프로세스 일부가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세스 리디자인이 일어납니다. 리디자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과 기계가 해야 되는 일의 역할의 재정의가 일어나면 게임을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그렇게 역할의 재정의와 프로세스 리디자인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더 빠르고 더 efficient하게 그냥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게임의 에센스는 캐릭터가 있고 레벨이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배틀이 있고 그런 게보다는 retention and engagement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컨텐츠에 engage 되고 이것들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른 형태의 entertainment, 다른 형태의 engagement를 만들까 하는 거고 또 이런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분야는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retention and engagement를 create하는 the next game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회사 봤을 때, 아, 얘는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게 순간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게 네,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제가 제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프로덕트도 만들고 기술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정보화도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그 프로덕트나 아니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봤을 때 이런 것들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예측을 상당히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류하지 못하는 범위의 예측을 상당히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예측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총종들이. 이거를 내가 요 일이 나왔으면 요 다음을 어떻게 예측하지? 기술을 좀 알면 이제 치를 했을 때 이 기술이 뭐 이게 되고 이게 하는데 보면 이거를 했을 때 이런 막다른 골목을 갈 수 있고 이게 여기까지 될 수 있고 이건 여기가 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경험을 통해서 노력해서 아는 건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 소리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그 말씀 도중에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께서 제가 아는 분야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빨리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들도 그 깊이 파진 안 하려고 해요. 네네. 그냥 넓게 많이 알려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윤석희 대표께서 전기전자의 AI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깊게 돼 있어서 네네. 그저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캐치를 하는 거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back to the basic 네. 이게 중요하다. 네. 이게 돼야만이 이 주변과 연결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원장님도 기초가 튼튼하시군요. 네. 비교죠. 네. 저는 뭐 기초라기보다 도전과 그 몰입에 대한 것이 좀 많았죠. 도전과 몰입.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저도 전자학과를 나왔지만 저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때 로봇을 만들 때는 사실 다이도 하나, TI 칩 하나 이거 하나하나 다 카탈로그 보고 뭐 AD, AD6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서 오더해서 맞춰서 해보고 그거를 다 하나씩 오실로스코프로 디버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뭔가 이제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기술이고 이거는 커머더티 기술이고 이거는 되게 유니크한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이제 베이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기초를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네, 그 얘기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이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실 것 같아요? 다시 대학생이 됐다. 가정하시고.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그때 또 AI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 저 사람은 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AI가 1990년대 한때 반짝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그때 반짝했다가 그때 많은 소프트웨어들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래가지고 사장님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청중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분은 딴 세계에서 오신 분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아, 나는 이런 거를 준비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네.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은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런 거 오시잖아요. 그 실리콘밸리 팀방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별 준비를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를 했고 사실 제가 이런 커리어가 될 거라고 대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했을 뿐이지 내가 5년 후에 이걸 하고 10년 후에 이걸 하고 해서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정말 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다시는 부탁을 안 한다고 이렇게 원리 계획하고 하라고 이제 학생들 얘기했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서 다 망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별로 그렇게 5년, 10년 하는데 5년 후에 뭘 해야지 해서 제가 생각한 거로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여성공학도 대한민국의 여성공학도의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이런 테크 회사에 보면 특히 여성공학도가 아주 희박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여성공학도가 희박한 숫자가 적은 이유는 롤 모델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으로 진출한 성공한 이제 공학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큰 회사 임원도 되고 리더도 되고 많이 있다면 저 길을 가면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할 텐데 보니까 저기는 무덤이구나라고 하면은 그걸 피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의사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가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분야를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성공학도로서 이렇게 어떤 테크 리더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 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제가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상자 뭐 만들기 대회 무슨 라디오 만들기 대회 수학경시대에 가면은 네. 여자가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 수학경시대회를 서울대 수학과 건물에서 하면 서울대 그때 수학과 건물에서 여자 회장실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막 정말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다른 건물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남자들이니까 그냥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냥 이런 별 감흥이 없는 배경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되게 귀엽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AI 도입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AI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빨라지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효과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러스가 적어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확실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송이 박사도 위에 3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못한 리더를 만났을 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었어요?
얼마큼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셨겠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리더는 저희가 같이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포텐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장점을 더 빛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인이 잘 없는 리더가 힘든 것 같아요. 약속을 잡기도 힘들고,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예. 예.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리더가,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조직을 만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이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인컴번트고 많이 이렇게 에스타블리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하고 이제 기업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대학원에서나 연구 조직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나의 지식이 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큰 조직에서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의 그 가치와 그 사람의 이제 그 역할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저는 사실 결국은 AI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1인 기업도 나올 수 있고 조직의 형태가 많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이 큰 조직의 규모가 더 이상은 뭐 10,000명 조직이 필요 없고 이걸 뭐 수백 명 수준으로 할 수도 있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 나의 역량으로 좀 체화될 수 있고 내가 이 조직을 떠나서도 이 조직에 내가 누구를 아느냐 아니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부서에 발령이 났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지식, 내가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조직을 나가더라도 나의 고유의 그런 어떤 역량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거를 원하는 또 사람들이 저희 팀에 많이 조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AI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문학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래의 직업들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참 유망해 보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근데 직업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학교를 생각할 때는 내가 학계에 남아서 교수가 되는지 어디 밖에 가서 취직을 하는지 창업을 하는지 뭐 이렇게 좀 몇 개의 그런 어떤 사지선다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잡이라는 게 나의 내가 그냥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나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타이틀로 나의 모습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내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점들을 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 네, 우리 윤석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잠깐 조금 돌아가서 리더십 얘기를 좀 한다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나대영과 이순신의 거북선. 그러니까 나대영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을 설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나대영이라는 분이 이순신에게 거북선 얘기를 했을 때 이순신이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임진왜란이 있고 임진왜란이 이겼고 이순신이 있고 나대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리더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과거의 리더십은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과거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내가 하면 해.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그거 안 돼. 이런 리더십은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짜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수평적. 설령 내 판단에 나쁘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리더십. 저는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게 한번 해보는 거.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뭔가 답이 있는 길만 간다면 내가 다 100% 전지전능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봐야 된다. 막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새로 생겨날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오면 그 잡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 도중에 로펌 같은 데도 이 신진 변호사 공인회사보다 마찬가지예요. 워낙 그 AI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나요 그것은. 그러니까 신진 변호사 회계사들이 뽑는 게 우리나라 4대 로펌이 1년에 신진 변호사 뽑는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390명 뽑았답니다. 근데 작년에 300명 정도 뽑았대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테면 저는 AI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또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AI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들지만 판단력이라든지 결정 또는 여러 가지 그 규범에 대한 그 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면 그 챗GPT 아니 AI 같은 데에서도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여기 벤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의 AI의 트렌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윤송이 박사의 어떤 의견이랄까? 근데 저도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학생 이런 학생들을 많이 하면 이게 내가 이런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그렇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그 좋은 아이디어 회사들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이런 AI로 뭘 하겠다, 무슨 에이전트가 뭘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 회사들 중에서 이 카테고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시장에 니드가 없을 수도 있고 시장에 니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의 카테고리 회사들 중에서 성공하는 회사는 아마 한두 가지가 될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엑스큐션을 하느냐, 어떻게 perseverance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 정말 이제 회사를 할 때 이제 회사 단계마다 저희가 보는 게 다른데 정말 그 초기 아이디어가 있고 창업자가 있고 정말 초기에 그런 프로토타입만 있을 때 어떤 거를 보냐라고 하면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도 인기 있는 파운더 아키타입이 있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름 있는 공대에 나온 파운더 중에 뭐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빅텍 회사에서 몇 년 일을 했고 그런 있죠. 그러면은 왜 그런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나왔으면 회사가 이제 성장할 때
내가 엔지니어를 하이어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좋은 엔지니어를 빨리 모을 수 있고 빅테크 회사에서 몇 년 일을 했던 경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면 what good looks like 그러니까 어떤 좋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그 거버넌스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서스테이너블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운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The third 중요한 게 그 서브젝트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product founder fit이라고 해요. 그 founder market fit. 뭐냐면 이 파운더가 왜 이 문제를 푸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personal한 이슈가 있어요. personally 우리 가족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큰 뭐가 있어서 난 이게 평생의 과업이야. 정말 이 문제를 풀어야겠어.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를 이런 회사에서 20년을 일을 해서 이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또 이 문제가 풀리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전 세계에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10명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야 돼. 라는 이런 어떤 유니크한 그런 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유망하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persevere 할 수 있는 왜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10년 이상을 해야지 성과가 난다. 뭐를 내가 시작하면 내가 이걸 정말 10년을 할 수 있는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내가 10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문제인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도전을 하는 거지.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미친 거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공, 실패 확률을 봤을 때 실패 확률이 훨씬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갖춰진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큰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학과의 유창준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AI 중심의 미래 시대를 연상하면 막연하게 현재의 벤치동 방식의 국영수 전수단위 교육이 안 먹힐 것 같은데 과연 현재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과 미래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문제를 디파인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뇌가 발달하는 걸 보면은 창의성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창의성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뇌에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게 막 무슨 그림을 잘 그리고 작곡을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걸 하려면 많은 뇌에 자극이 있어야 되고 뇌 자극이라는 건 시각적인 것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다른 색깔과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학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창의적인 뇌를 기르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학원 안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중요한 기술은 공부를 막 주입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막 기술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또 15년 후에 또 어떤 기술을 저희가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느냐, 중학교 때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금방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채워내는지 그리고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컨피던스를 길렀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학원을 찾고 과외 선생님을 찾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지 그 기술이 익혀지는 건데 그 연습할 기회를 놓친다는 게 사실 중고등학생이라는 거는 그거를 연습할 기회거든요. 이미 이제 사회에 나오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을 내가 할 수 있다는 confidence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음에 환경하원생명공학과의 임성천님입니다.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닮아갈수록 되려 우리 인간이 더 연마해야 할 인간만의 고유한 사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대요.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듣는 가들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티네이저들이 방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지 않고 그냥 GPT랑 대화하는 그런 게 사회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은 얘기를 하면 argue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GPT는 항상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agree를 해주고 마치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AI가 공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에코 챔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문제가 됐던 게 페이스북에서도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이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되게 사회를 많이 디바이드 시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좀 나랑 정치적으로 비슷한 의견 가진 사람의 포스트가 더 많이 보이게끔 알고리즘이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그런 컨퍼메이션을 하게 되고 그게 도파민을 발생시켜서 더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은 사회가 디바이드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일부러 디바이드 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화면에서 오래 머무르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에코 챔버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사실은 아까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텐션 많이 쓰고 있는지 유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매트릭을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게 사업적인 성공이라서 그렇게 하려면 퍼스널 에코 챔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라고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티네이지 애들처럼 그걸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도 휴밀리티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매도가 매몰되어 있으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스스로를 비판하고 휴밀리티를 갖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스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활용도의 증가에 따라 이미 현재 신규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들에 대한 채용이 대폭 줄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20, 30년 내에 이러한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에 대한 취업 리스크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아울러 향후 잡 마케팅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성 세대들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엔트리 레벨 잡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통계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펌에서 신규 그런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기존의 잡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들이 그냥 없어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사실 이런 리걸 서비스나 어카운트를 하는 게 훨씬 값싸지고 프릭션이 적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리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로열을 같이 쓰는 것이 옛날에는 소수의 어떤 특권층의 그런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걸 서비스를 받아서 스스로를 디펜드 할 수 있고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그런 빅 러펌하고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방법이 되겠죠. 박리담회군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인 것처럼 사실 이제 기술이 싸지면 사람들은 그거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기가바이트의 스토리지가 주어졌으면 사람들이 이걸 언제 다 쓰냐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정말 아이폰이 였기 전보다 정말 많은 거를 사진을 찍고 강의실에 들어가도 사람들 필기도 하지 않고 다 사진으로 그걸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값이 싸지고 프랙션이 낮아지면 또 새로운 니드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잡이나 타이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거에 이제 연연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어퍼튜니티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전 질문 마지막이고요. 다음에 슬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AI 세상을 바꾸는 시간 내 15분의 후보 PD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AI 시대에 기술을 잘 쓰는 기업과 문제를 잘 정의하는 기업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사의 예가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잘 써서 정말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억의 그런 레비뉴를 내는데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엔드 투 엔드로 기술을 다 활용해서 A/B 테스팅과 이렇게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옵티마이즈한 게임을 내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지금 기존 하는 워크 프로세스를 기술을 최적화해서 만드는 거죠. 하지만 또 반면에 이 AI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AI가 되면은 이런 게임이 스크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게임을 시작하면은 게임한테 이제 내 캘린더에다가 줌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미팅을 하면 어디 가면은 거기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가능해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정말 리텐션과 엔게이지먼트다 해서 이것들을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맥시멈 에피션시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네. 이 뒤에 네. 까만색 옷 입는 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조수입니다. 직장 나타나가 안두고 지금 트레이닝 걸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오늘 강의에서 대표님은 뭔가 없으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으셨다면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련을 겪으신다고 그 시련에서 어떤 마인드셋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는지 그게 지금 제 시기에 듣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이 있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5년, 10년 이런 거는 사실은 럭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련이 있을 때는 정말 오늘 하루를 버티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끝까지 마치자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하루를 넘기다 보면 또 마무리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일단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잘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하는 식으로 시련을 이겨내지 않는 것은. 네. 다음에 네. AI의 자기 약간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약간 AI 가스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걸 앵그라운드에서 그냥 해서 그냥 전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또 시작할 수 있는 있다는 기부의 시작도 있지만
혼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잡이 뭐냐? 지금 이 질문이시죠? 네. 약간 지금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job description에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떤 이미 있는 조직에 들어갈 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은 내가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장을 만들 것인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창업에 대한 얘기니까 그게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고 조직에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네. 기존의 코리아의 기교부 대통령이다. 네네. 그 유성의 역사를 진짜 오래된 알고 여기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반가워 나온 것 같습니다. 주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AI의 시도이 희망 시대에 다시 한번 좀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어떻게 떠오른다는 시독자는 되는 것 같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조금 현실적인 건데 요새 유서픽하고 구글의 시장화 과연 누가 될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AI가 되게 얼리 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얼리 이닝이라서 막 1회도 아니고 아직 스테디움에도 못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애트로픽,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뉴스가 나왔죠. 그 알파 제로, 그러니까 저희 알파고를 이겼던 그거를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했던 데이비드 셀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UCL의 전 교수인데 그 사람이 새로 또 그 AGI를 도전하겠다 해서 seed funding을 5.6 billion을 받았다는 게 또 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트랜스포머가 정말 최후의 승자냐 라는 거에 대한 답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계 중에 누가 될 거냐 라는 질문은 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메모리 바운드하고 에너지가 에피션트하게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모델, 그래서 ready for learning을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리저너블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large model이라는 것이 테크놀로지 프론티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머시디즈에서도 어떤 모델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제미나이를 쓰다가 제미나이가 잘 못해서 2 빌리언짜리 스몰 모델이 오히려 더 좋다 해가지고 그걸로 다 리플레이스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지금 이런 큰 회사들이 수백 조 펀딩을 받고도 레비뉴가 몇 조라고 했는데 거기는 훨씬 작은 펀딩을 받고도 계약 하나로 100 million 레비뉴를 세큐어하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ROI가 있고 어떤 모델이 지금 실제로 더 많이 세상 곳곳에서 쓰일지는 아직도 많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과 상업적인 그런 파인 튜닝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서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메타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직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좋은 투자죠.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 병이나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네, 너무 좋은 이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화가 지금 대학 중에 학생이고요. 또 벤처 투자에 문제 많아서 벤처 투자에서 인턴십도 하고 이러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 주시면 첫 번째 벤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에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집행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런 동시에 뭔가 기술의 발전이 휴머니티를 왜 변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뭔가 바이어스 암호하지 않는 시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뭔가 대표님이 주소를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자를 시작할 때 그런 기준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벤처 투자업에 좀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질문인데 대표님께서 왜 한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벤처나 있는 구조적인 부담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모르겠으나 어떤 의미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를 하게 되신 건지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에 제가 주주라는 거, 그 회사의 성장을 서포트한다는 거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자랑스러우려면 그 회사가 will the humanity forward,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때 consequence가 정말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장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제 직업에 컨플릭트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실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early stage에 있는 회사고 이 회사들이 사실은 10년 이상 지속돼야지 정말 결실을 보고 IPO도 하고 회사가 이제 저희 투자의 결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회사가 원칙이 이게 없고 cut the corners를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눈앞에 지금 short-term 그런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하면 결국은 조직 문화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조직의 sustainability에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공을 하려면 마켓의 신뢰, 커스터머들의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회사의 그 인테그리티가 좋은 회사의 스트레지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이미 한 14년 이상을 계속 거기 살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제가 사는 게 그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7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임성희 박사와 AI와 가장 민감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 성원 멘토링 센터에서는 임성희 박사한테 우리가 만든 포스터를 선물합니다. 사진들이 준비하셨나요? 네. 네, 전달해 주시죠. 그리고 for Q in the 감사합니다.